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관을 보여주는 발언들이 오늘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제 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음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묻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나섰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을 뉴스K가 만났습니다. 어제 판결문에 나온 주요 내용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기자들과 밥을 먹으며 했다는 말이 녹음된 상태로 공개됐습니다. 총리가 될 사람이 하기에는 부적절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정의당은 청문회를 계속할 의미가 없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병역에 관한 해명도 거짓 해명이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현주 PD. 이완구 후보자가 기자들과 밥을 먹으면서 했다는 말, 어떤 내용인지 우선 들어볼까요? 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장이 아니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음성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것 이외에도 문제적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엽 의원이 음성 파일을 틀고 동시에 읽어주는 장면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나 언론인 지금 이래 살아요.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삽니다. 언론인 대 공직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이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 후보자는 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김영란법의 대상에 언론인이 들어가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 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맡고 있잖아, 그지? 내가 맡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판결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시켜버리겠어.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를 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엽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발언인지 언론을 회유하는 발언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음 공개에 앞서 이완구 후보자는 오전 청문회에서 언론인을 대학 교수나 총장으로 만들어줬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며칠째 자지 않아 정신이 혼미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번복하는 것을 보고 야당 의원들이 녹음을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를 여당이 반대하니까 야당 쪽이 결국 국회 정론관에서 공개를 했고, 그 후에
청문회가 파행이 됐습니다. 밤 9시쯤에 재개된다고 했는데 현재 다시 시작된 상태입니까? 네, 인사청문회는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인사청문회는 녹음 공개를 두고 두 차례 파행을 겪는 듯 여야 대치가 치열했는데요. 잠시 뒤 재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녹음 공개를 요구하며 오전 청문회에 약 15분 정도 늦게 참석했고 오후 3시 15분쯤 한 차례 정회를 한 후 정론관에서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오후 5시 20분쯤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면서 청문회가 재개됐지만 금세 여야 간의 불쾌함을 표시하며 격앙된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이어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대해 짜깁기 의혹을 제기하자 야당 측이 사과를 요구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제가 당해봐서 마이크 내리세요. 아니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대신에 자, 양당 자 보세요. 야당 의원들이 짜깁기가 의심되면 전체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나오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결국 청문회는 1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녹취록에 대해서 거듭 사과했던 이완구 후보자, 오늘 음성이 공개된 상황이니까 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겠군요. 네, 이완구 후보자는 5시 20분쯤 재개된 청문회에서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은 아니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말로 송구스럽습니다. 제 문제로 인해서 정회까지 되고 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기억하기가 대단히 좀 어렵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의 말씀을 주시고 또 찬찬하게 생각해 보니 또 그러한 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됐습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오전 청문회 시작 때부터 야당 의원들에 의한 언론관 추궁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지난주 녹취록을 공개한 김경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방송 토론회에 나가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패널의 불만을 제기해 토론회를 무산시킨 적이 있다면서 이 후보자의 평소 언론관 자체가 문제임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것들의 일련의 좀 과정들로 봤을 때 후보자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언론관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게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의 실수가 아니라 이것이 아주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습관화된 내재화된 언론관이었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언론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완구 후보자는 충남도지사에 재직할 때 그런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2008년도 4월 인터뷰에서는 신문은 내가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밝힌 바 있다는 말로 언론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완구 후보자가 본인의 병역 기록에 대해서도 그동안 거짓 해명을 했다. 이런 자료가 드러났다고요? 네, 이완구 후보자는 병역 회피 의혹이 불거지자 1971년 최초 신체 검사를 엑스레이 촬영 시설이 없는 충남 홍성에서 받아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75년 대전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후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기록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71년에는 서울 수도 육군병원에서 75년에는 충남 홍성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 의원은 오늘 이 기록표를 보여주며 이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해왔다고 했고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뚜렷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 의원은 1975년 당시 충남 홍성군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이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재검사를 신청해 홍성 현지에서 신검을 받고 4급 보충역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1964년과 1975년 그리고 최근인 2009년에 촬영한 엑스레이를 꺼내들며 모두 부주상골 소견이 나왔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971년 최초 신체 검사에서 정상 소견이 나온 것에 대해 재차 해명을 요구하자 40년 전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일일이 잘 모른다는 군색한 답변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서 박근혜 정권에 과연 민주적 정통성이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SNS 공간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직접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정통성 논란, 김종훈 PD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유죄를 선고한 후 현재까지 청와대는 완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맞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리게 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제 판결 후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한 말에는 정권 정통성 시비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혐의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정치권에서 또다시 지난 대선 결과 전체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일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청와대나 새누리당의 희망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 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본인이 직접 선거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치더라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합니까? 아니면 무효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무릎에 침묵하지 말고 즉각 답변해야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선거 개입은 국정원에만 그치지 않고 사이버 사령부, 경찰 등 국가기관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며 부정선거 수혜자로 판명난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판결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출발점이 되길 소망하고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최고위원회의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심의 최종 단계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다시는 정보기관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정치에 선거에 개입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자칫 강하게 나설 경우 대선 불복이냐는 보수 진영의 역공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제1야당의 태도와는 무관하게 국정원 대선 개입 유죄 판결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문제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권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직접 말하는 대신에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데도 대통령직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 묻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유지연 PD가 정청래 최고위원을 인터뷰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012년 12월 14일로 돌아가 보십시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허위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 라고 말한 것을 되받아서 제가 치는 겁니다. 댓글이 있었고 부정선거였다라고 서울고법에 판결이 있었으니 이제 박근혜 후보 당신이 책임져야 될 일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선거법의 공시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선 D-5일의 상황에서 명백하게 지금 보면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죠. 선출직 출마자가 상대방 비방,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이것은 당선 무효형을 지금 선고하고 있거든요. 현실 법정에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남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답하라 이런 겁니다. 자기 검열이겠죠. 뭐 대선 불복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라고 또 공격이 들어오는 것에 저기 미리 놀라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침묵의 카르타를 깬 거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야당다운 야당, 강력한 야당, 그리고 박근혜 정권과 강렬하게 싸우는 정당이 되라라고 당원들이 주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것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당이 문재인 대표가 선포한 대로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을 펼칠 때다. 당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당 대표로서 포문을 연 것이다 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상상 이상의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국민들의 어쩌면 당연한 분노이다 이렇게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처신하실지 저는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의 임계점이 넘을 수도 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학위에 달려 있다. 저는 당대표 최고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고법의 원세훈 유죄 판결문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경구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2007년에 국정원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내놓았던 보고서의 문구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추상같이 엄격한 원칙이라기보다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당연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원장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아라 PD가 어제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선거에 편파적 개입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종북 세력에 대한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명분을 도대체 읽어낼 수 없다. 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 유죄로 결론 내려진 판결문은 무려 274쪽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반드시 단죄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특히 공자의 통치 철학이 담긴 논어의 위정편을 인용한 대목은 유죄 판결의 핵심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재판부는 나와 다른 생각을 공격하면 손해가 될 뿐이라는 구절이 위정편에 나와 있다면서 다른 것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의미한다며 유죄 선고를 암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논어의 구절은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해로우니 하지 말라는 뜻의 공호 이단 사해 야의입니다. 판결문에는 또 2007년 국정원이 과거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발간한 과거화대와 미래의 성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도 인용됐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정치 영역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성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스스로 만든 이러한 거울 앞에서 과연 사이버 활동의 적법성을 진지하게 따져보았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되물었습니다. 피고인인 이종면 전 국정원 3차장 측이 국정원은 현재 전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재판부의 반박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헌신과 노력이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가기관도 법치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내세운 명분의 정당함이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질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가 권력이 한쪽의 정치 세력이나 입장을 위해 행사되면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된다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마땅히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공익적 정책인지 여부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해 다양한 논쟁을 거쳐야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라며 국정원 정치 관여 행위의 일방성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개인이나 일반 대중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비판을 수렴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판결을 보수 언론과 친정부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논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신문들은 국정원을 개혁할 기회라는 식으로 잘못을 국정원만의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사설을 썼습니다. 동아일보는 정권 정통성 시비는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긋는 사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보도는 MBC가 했습니다. 오늘 한 언론 비평 매체는 MBC의 활약이 눈부셨다고 비꼬았습니다. 강신혜 PD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중앙일보는 1심과 2심 판결이 다르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또다시 보수와 진보로 여론이 분열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문제를 진영 간 대립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중앙일보는 이 사건이 단지 국정원의 일탈일 뿐이라는 듯 국정원의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국정원, 어두운 과거와 절연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판결을 국정원의 개혁 기회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차단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공식 언급을 자제했다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이버 활동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대선의 당락을 가를 정도였는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다수 국민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가 나오자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한 검찰이 헛발질을 했다고 질타하는 사설을 쓴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1년간 나라 흔든 국정원 선거 개입 결국 무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국정원 대선 개입을 정쟁으로 몰고 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선일보는 2심 판결과 관련한 사설을 아예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상파 방송은 어제 저녁 메인 뉴스에서 재판 결과를 전했지만 그 보도 비중은 달랐습니다. SBS 8시 뉴스는 첫 번째 순서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 1심과 다른 판결이 내려진 이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정리하는 리포트 등 모두 3건의 리포트로 전했습니다. KBS 9시 뉴스는 재판 관련 첫 기사를 4번째 배치한 후 내리 3건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2심 재판의 결과, 재판부의 판단 근거, 여야의 반응 등을 별도의 리포트로 다뤘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보도는 MBC 뉴스데스크였습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의 첫 번째, 두 번째 리포트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관련 기사였습니다. OECD가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줄이라 했고 부가가치세로 대표되는 간접세 비중을 늘리라고 권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MBC는 6번째에서야 원세훈 재판을 다뤘는데 단 한 건의 리포트였습니다. 특히 MBC는 리포트 마지막 부분에 재판을 담당한 김상한 부장판사의 이력을 딱 한 가지 거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오촌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점이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LG U+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5달 가까운 노숙농성, 혹한 속 고공농성, 무기한 단식까지 극한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교섭 테이블에 진짜 사장이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LG 측은 구본무 회장의 집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면서도 고용인들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간접 고용 노동자들입니다. LG U+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 찾기를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랜드마크인 LG 트윈타워 앞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늘까지 145일째 노숙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한남동에 위치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집 앞에도 농성장이 차려졌고 6일에는 서울 회연동 한국은행 앞 15m 높이의 전광판에 2명의 노동자가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노동자 4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간접 고용 노동자들입니다. LG U+의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LG U+ 고객들의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일을 하지만 이들은 LG의 직원이 아닙니다. 하청의 재하청을 거친 고용관계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이 5달 가깝게 노숙을 하고 고공농성에 단식까지 결심하며 요구하는 것은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LG U+ 노동자들은 오늘 오전 구본무 회장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LG가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의도 트윈타워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면서 하청센터들이 경총으로 교섭권을 이임하게 되면서 6개월 정도 동안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도 지하도금 포기할 수 없다. 고용승계는 핫답을 줄 수 없다. 임금 120만 원인데 그게 많다라고 지금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G는 노동자들과의 단체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고 하청업체들도 경총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교섭에 임하면서 교섭은 10개월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LG는 지난달 30일 구 회장의 집 앞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가처분 신청의 주체는 구 회장 본인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등 고용인 6명이었습니다. 교섭에서뿐 아니라 쟁의 행위를 두고 벌어지는 법적 분쟁에서마저 진짜 사장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구 회장 집 고용인들은 또 구본무 회장을 언급하는 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지켜달라. 불법적인 재하도급 막아달라. 1년도 되기도 전에 퇴직금 떼먹으려고 폐업을 해버리고 잠적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고용승계 보장도 안 되고 자기들 책임 회피하려고 경총을 앞에 내세워서 자기들 뒤에 숨어서 이렇게 교섭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시정해 줄 것을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일하시는 분들을 내세워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 보면은 이 나라의 그 재계 3, 4위라고 하는 재벌이 과연 재벌이 해야 되는 그 수작인가. 소송을 낸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등도 구본무 회장에게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닙니다. LG 계열사와 인력 파견 업체 등을 통해 파견된 간접 고용 노동자들입니다. 민주노총은 가사도우미 등의 의사에 따른 소송인지 의심스럽다는 논평을 내놨고, LG U+ 지부가 가입된 희망연대 노조는 을을 내세워 또 다른 을을 압박하는 슈퍼갑 행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여야를 막론한 증세 요구를 두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던 박근혜 대통령. 오늘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나는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은 전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했습니다. 노지민 PD와 뉴스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나는 한 적이 없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전해졌는데요. 얼마 후에는 또 그런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뒤집기도 했습니다. 네, 증세 없는 복지. 지난 18대 대선 토론회 이후 박근혜 정부의 표어처럼 여겨져 온 말인데요. 예.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회동을 마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대통령은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를 자기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나오고 진위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2번이나 거듭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대선 공약을 뒤집나 이런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요. 1시간여 만에 유승민 대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없었다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 뒤에는 원유철 정책위 의장 역시 잘못 전달한 것 같다라고 번복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는 증세는 없다라는 의사를 또 확고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세금 부담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이렇게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유체이탈식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은 더 커진 건데요. 청와대는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어제 그 증세는 없다는 발언, 여기에 대한 비판도 불붙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서 이중의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서울시 마포구에서 진행된 셀러리맨들과의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한 말인데요. 문 대표가 한 말을 좀 보시겠습니다. 13월에 세금 폭탄은 증세가 아니었던가라고 반문하면서 증세를 해놓고 대통령은 증세를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대기업들에 해줬던 법인세 특혜는 바로잡지 않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이중의 배신이 아니냐라고 지적한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 작년도 세금 수입 부족을 보여주는 통계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가 부족했습니까? 네, 자그마치 11조 원이 부족했습니다. 세입 결손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고요. 예. 우선 올해 발생한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 어느 정도인지 기획재정부의 발표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해 예산은 309조 7천억 원이었는데 세입, 실제로 걷어들인 세금은 298조 7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즉 지난해 나라 살림은 11조가량 적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 결손 현상은 3년째 이어지고 있고 규모도 배로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2년 2조 8천억 원 적자를 본 데 이어서 2013년에는 적자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난 8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세입 결손이 8조 6천억 원이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에는 세입 결손분이 처음으로 10조 원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예산에 뚫린 구멍이 5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예, 이렇게 세입 결손이 커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설명을 일단 내놨군요. 네, 기획재정부는 경기 악화로 인해서 법인세와 관세를 비롯한 특정 부문의 세입이 예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수입이 줄어든 대표적인 세목들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법인세부터 보시면요. 약 43조 9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 비율로는 약 3% 줄어들었습니다. 이자 소득세의 경우 3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12% 이상 줄어들었고요. 관세는 10조 원대에서 8조 원대, 비율로는 약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예, 법인세 수입은 이렇게 줄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세수는 늘었다, 이런 통계도 나왔군요. 네, 앞서 보신 것과 달리 세수가 더 많아진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는 47조 8천억 원이었던 것이 5조 원 이상 늘면서 53조 넘게까지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11% 이상 많아졌고요. 종합소득세는 5% 정도,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22조 원에서 3조 이상 늘어난 25조 4천억 원, 전년 대비 15.5% 늘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등이 감소한 이유로 경기 침체를 들었는데 이 전제대로라면 어려운 시기에 유리지갑은 털고 기업 사정만 봐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어쨌든 법인세는 줄어들고 소득세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뚜렷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예,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부실 자원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였습니다. 정유 회사인 나알사를 끼워 샀다가 2조 원대의 손실을 봤었는데요. 소위 상류 부분 사업 인수에도 문제가 있었더군요. 네, 우선 석유 산업의 경우에는 상류 부문 그리고 하류 부문 사업으로 나뉩니다. 예. 원유 탐사에서부터 생산 단계까지가 상류, 그리고 수송에서 판매까지를 담당하는 정유 사업.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날사가 담당했던 것이 하류 부문 사업입니다. 지난 국감 당시 도마에 올랐던 하류 부문 부실 인수에 이어서 상류 부문 사업을 인수할 때도 거품이 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베스트사 인수 거래가 아직 성사되지 않았던 때에 지식경제부가 보고받은 자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지식경제부의 의뢰로 지질자원연구원이 작성한 하베스트 상류사업 부문에 대한 검토 의견서입니다. 보시는 대로 생산, 개발 및 탐사 광고의 자산 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돼 있고 생산 광고 일부는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는 시설비나 운영비가 폭증하는 일이 우려된다고 써 있습니다. 예, 자산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돼 있다. 어느 정도로 높게 평가된 겁니까? 네, 11억 달러입니다. 한화로는 1조 원 이상 부풀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와 지질자원연구원의 자산가치 평가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산, 즉 원유 매장량에 관한 항목입니다. 상업적인 회수가 확실한 확인 매장량,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추정 매장량의 경우 석유공사는 23억 3,800만 달러, 지자연은 16억 1,200만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능 매장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탐사 결과로는 원유가 있을 것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실제로 발견된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말 그대로 잠재적인 매장량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광구 매매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요. 석유공사는 2억 3,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석유공사가 잠재적 가능성에 투자하기로 한 항목이 또 있습니다. 오일샌드나 CBM, 석탄층 메탄가스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비롯한 탐사 및 잠재 자산입니다. 석유공사가 이 자산의 가치를 2억 500만 달러로 평가한 반면에 지자연 측은 일반적인 석유회사 인수합병에서는 자산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면서 가치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석유공사의 인수가격은 27억 7,800만 달러, 16억 1,200만 달러라는 지자연의 평가보다 11억 달러 이상, 한화로는 1조 원 이상이 과대평가된 셈입니다. 예, 이런 과대평가됐다는 사실이 계약이 네. 끝나기 전에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의견서가 지경부에 제출된 시점이 2009년 12월이니까요. 예. 네,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간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지 2달 뒤입니다. 예. 네, 하지만 거래가 완전히 성사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한 달간의 하베스트사 인수거래 성사 과정입니다. 석유공사는 9일 지식경제부에 하베스트 인수건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지경부는 바로 다음 날 지질자원연구원 측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고요. 그리고 16일 지자연은 석유공사의 자산가치, 그러니까 인수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의견서를 지경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경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약 일주일 뒤에 캐나다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면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거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관가한 데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소지가 지금 있는 겁니까? 네, 오늘 문제를 제기한 최민희 의원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지적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업법상 과거 지경부에 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또 사업계획 보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이 저버렸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보시는 대로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경환 당시 장관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고손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뉴스 리뷰 노주민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자리 하겠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막 살았구나 싶은 날이 많았지만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 좋은 사람들 곁에서 사는 기쁨으로 마음을 씻고 위로를 받지요. 사람이 많아지면 마음이 많아지는지라 함께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일이 되게 노력해야지요. (2월 10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